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돌봄 시설에서의 생활, 특히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돌봄 문제하고 또 이용자의 존엄성, 이 두 가지 사이에 좀 아슬아슬한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주로 노인 돌봄 현장의 문제점이나 권리 침해 사례, 그리고 좀 바람직한 돌봄은 뭘까? 이런 철학을 다루는 분석 내용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시설이라는 공간이 자칫하면 외부랑 좀 단절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밀실 같은 문제점. 또 어떨 때는 돕는다, 이용자를 위한다 하는 그런 좋은 의도 뒤에 숨어 있는 어쩌면 권리 침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아, 선의로 포장된. 네. 그리고 결국 이용자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이런 돌봄이란 뭘까?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밀실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시설이 지역사회나 가족하고 교류가 좀 적어지고 면회 시간도 제한되고 그러면 폐쇄적이 되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또 안전이나 운용 효율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디서부터가 이게 좀 문제적인 고립이 되는 걸까요? 아, 그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통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뭐랄까, 소통에 좀 막혀버리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소통의 부재군요. 네.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막 지시하고, 현장 직원들 의견은 잘 안 듣고, 이런 조직 문화 있잖아요. 네네. 또 시설 운영 정보 같은 것도 잘 공개 안 되고, 이러면 진짜 문제가 생겨도 밖에서는 알기 어렵고 안에서도 개선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필요한 관리하고 해로운 고립사의 경계가 좀 애매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를 위해서라는 그 선의가 오히려 관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 지적도 되게 좀 아프게 느껴졌어요. 아, 그렇죠. 용돈 어디다 썼냐 이렇게 좀 너무 자세히 묻는다거나 아니면 시설 입소 같은 진짜 중요한 일을 당사자한테 제대로 안 알리고 그냥 가족이랑 직원 선에서 결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게 정말 선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유, 그건 절대 안 되죠. 그건 명백하게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르신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같이 안전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지만 활동을 너무 막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게 이용자는 그냥 보호 대상이기 이전에 자기 삶의 주체라는 거잖아요. 네, 주체. 내 돈을 어떻게 쓸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건 정말 기본적인 권리죠. 이런 개인 존중 문제는 또 집단 관리 방식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네. 효율성 문제요. 네. 정해진 시간에 그냥 일괄적으로 목욕시키고 또 효율 높인다고 목욕 과정을 여러 직원한테 막 분담시키는 예시가 있었잖아요. 유도 담당, 탈의 담당. 네네. 분업화하는 거죠. 운영하는 쪽에서는 편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받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효율만 따지다 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돌봄의 질이 떨어지고 비효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획일적인 생활이 이용자분들한테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능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직원들은 더 힘들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돌봄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사람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군요. 네, 핵심이죠. 퍼스널리티 케어, 즉 사람 중심 돌봄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치매 같은 어떤 상태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네. 모든 이용자는 다 각자의 삶과 역사가 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만약 저분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계속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공감. 심지어 기록을 할 때도 약간 이용자 시점에서 써보는 연습?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1955년쯤에 20대셨을 분의 삶을 상상해보는 거? 아, 그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그냥 감상적인 게 아니고요. 그분이 살아온 배경, 경험 이런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분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를 이해하는 게 현재를 돌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돌봄 전문가라는 건 어떤 기술이나 지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이런 공감과 이해의 깊이가 더 중요한 걸까요? 네,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설 도움을 받을 때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은 수치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감정에 공감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 이게 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물론 뭐 이동할 때 리프트 같은 보조 도구를 잘 써서 신체적인 부담이나 불안감을 덜어주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도 당연히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실천이고요. 기술과 태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동료 직원이 이용자한테 무심코 이 바보야!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냥 모른 척하거나 아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동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부적절한지 명확히 좀 짚어주고 개선 방안을 같이 이야기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동료한테 그런 말 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작은 문제라도 그냥 덮어두면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 돌봄 방식이 그냥 그 조직 전체에 약간 당연한 것처럼 퍼질 수가 있어요. 아, 문화가 되는 거군요. 네. 건강한 조직 문화라는 건 사실 그런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성장하려는 노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립 지원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것도 그냥 신체적인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고 스스로 설득할 수 있게끔 그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까지 가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쭉 살펴본 자료들이 결국 돌봄 시설이 고립된 밀실이 되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야 하고 또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개개인의 삶과 존엄성이 가려지지 않도록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돌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소중한 사람이 돌봄을 받는 상황에 놓인다면 나의 오랜 습관이나 가치관, 내가 스스로 내리는 결정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존중받기를 바라시나요? 나의 이야기가 그곳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존중받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